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상일 시사평론가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 통해 주자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59, 바로 3시간 59분입니다. 3시간 59분은 필리버스터 첫 타자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발언길인데요. 어젯밤 열린 국회 본회의장,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일제히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선거법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3시간 59분 내내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맞불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통과를 호소했고요. 다음 타자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비판 발언을 이어갔고, 이어서 현재는 지상욱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선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내일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모레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 59분 발언으로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시각,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킨 선거법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 47,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국회는 양당 체제 하에서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양당 국회에서 다당 국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절절히 느낀 그런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법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이 모두 또 패키지로 이 타결을 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원래의 이 선거제도 개혁 안에 가지고 있던 취지를 충분히 다 살리지는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무시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원안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올라간 안은 그렇진 않죠.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4+1의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져서 추미애, 그다음에 정세균 그 두 분의 청문회. 예.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4+1 공조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의원께서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 최종 합의안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그 선거법안, 지역구를 28개 줄이는 거죠. 비례를 그만큼 늘리는 거, 225대 75. 75죠.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이 표의 어떤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다 살리겠다, 올리겠다, 이런 취지로 태웠어요. 그런데 예. 지금 현행과 똑같은 의석, 그러니까 지역 의석, 비례 의석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비례 의석 47석을 뽑는 방식을 바꾼 거죠. 바구니를 2개를 넣은 겁니다. 한 바구니에 30개의 비례 의석을 넣고 또 다른 바구니에 17개를 넣어서 17개의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현행 비례대표 뽑는 대로 하고, 병립형이라고 그러죠. 30개 의석을 넣는 다른 바구니는 그걸 캡을 씌웠다는 표현을 해서 거기다가 50% 준연동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지난 2001년에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지역과 비례를 뽑는 거를 예. 이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 연계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과 뭐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위성 정당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짬짬이를 해서 만들어 놓은 선거법안은 네. 지역의 의석수의 비례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 국민들께서는 지난 4월부터 이 과정을 다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 법안이 이제는 원래 법안의 형체도 없이 사라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누더기다, 뭐 심지어는 걸레라는 표현도 하고 오늘 그 소위 포플러스원 그 축의 한 분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누더기다. 예. 그리고 어제 뭐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뭐 유성엽 이분들이 내놓은 합의 자료에 보면 참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개혁과는 한참 멀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준연동형을 도입한 데서 의미를 찾는다 이 정도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계산할 수 없는 선거법안,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안 이거를 국민한테 내놓는다. 이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까? 옛날에 연동형을 이야기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은 그거 계산 못해도 된다 이런 말 했는데요.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게다가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비례대표 30석에 캡을 씌운다. 네. 그러니 이 다음 선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뭐 석패율 가지고 또 논란 벌일지 모르죠. 그러면 이거 국민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한테 예측 가능한 투명한 선거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성도 없고 불투명한 아주 불투명한 선거법을 소위 괴물 선거법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요.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런 겁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양보를 했고 정의당도 조금 양보를 했고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도 아쉽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의미, 비례성이 보완됐다는 의미는 찾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지금은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일찍 지금 뭐 심재철 대표가 들어서면서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뭐 아예 그냥 목리를 부리듯이 그 아예 그냥 안 하겠다는 안만 갖다 놓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의를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이 흘러왔고 그 시간 동안 디테일에 들어있는 악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보니까 디테일 안에 악마들이 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급하게 막 처리를 하다 보니 서로가 다 아쉬운 안이긴 했으나 그래도 비례성은 좀 보완됐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안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죠. 한국당의 뭐 불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11월에 이제 합의문이 있습니다. 한국당 그런 주장을 했죠. 연동형을 하려면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해라.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그러니까 하면 우리도 연동형 예. 오케이다. 그래서 그 개헌 논의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연동형을 하는 나라는 의원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 김상희 평론가도 워싱턴에서 공부했고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지만 미국에 보세요. 상하원 전부 소선거구제예요. 비례대표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사표 문제 거기 많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질 않아요. 왜? 대통령 중심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그 선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아예 비례도 없애고 지역을 270석으로 줄여서 소선거구제 그대로 하자. 지역선거구제. 이 입장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제를 한다면. 그랬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대표 없애는 건 민주당 받아라 하면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협상에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국당 마찬가지예요. 연동형 안 된다. 현 권력구조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연동형 받을 수 없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이 그 연동형을 완전히 이상하게 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국당은 이 제도를 반대하는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저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다수의 행포를 밀어붙이니 그러면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겠다. 고육지책을 만들겠다 해서 소위 비례한국당, 예. 위성정당 만든다니까 연동형이 최고 지고지선에 갇힌 것처럼 말한 민주당이 자기들도 비례민주당 만들겠다 합니다. 지금 예. 이런 이야기 오늘 이원욱 뭐 수석한테 문자도 오고 민주당 수석이죠.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다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예산안 날치기 하는 과정이나 지난 패스트트랙에 여러 가지 법안을 태우는 과정, 어제 그 모습, 국민들이 이 야당에게 견제 세력의 힘을 내년 총선에 더 부여해서 이렇게 여당이 위성정당들하고 맞가는 거 이거 맞게 해줘야 되겠다.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자. 아마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하는 거는 지난 선거에서 그 비례성이 굉장히 훼손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다 담아서 선관위가 권고를 한 것입니다. 예. 어느 한 정당의 이해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군소 정당과 그다음에 소수자들의 강한 요구를 받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도 완벽하게 이득 보는 지금 안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 통과가 남긴 했지만 합의안이 나왔는데도 역시 여전히 선거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좀 관점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4+1 논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됐고 한국당은 외부에서 투쟁을 한 이 과정에서 결국에 합의안이 나왔고 가장 득을 본 정당 혹은 실이 있는 정당은 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득을 본 정당,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위 4+1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거냐, 이거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이냐. 저는 민주주의를 지금 짓밟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위 의석의 어떤 산식으로는 그들이 재미를 받는지 몰라도 내년 총선 결과의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당은 사실 정의당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예. 민주당은 그런 위성정당들이 의석을 제도의 혜택을 봐서 의석을 좀 늘리면 이 다음 국회 운영하기가 더 편하겠죠. 이번에도 뭐 그들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사실은 상당히 큰 100석 이상의 제1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들을 배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다음 21대 총선에서 그들의 위성정당들의 의석이 많아지면 민주당은 더 밀어붙일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득을 얻었는지 몰라도 예. 국민들은 아마 냉철히 볼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평론가. 가장 이득을 보는 정당은 아무래도 군소정당 중에서 지역구 의석은 없고 그러나 3%가 넘는 정당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이 가장 많이 이득을 볼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구에서 많이 얻으면 비례에서는 손해를 보게끔 연동을 시켜놓은 지금 예.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비례성이 보완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선거법은 그래도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하는 게 좋은 선례다. 이거는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야당이 됐을 때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선례를 쌓아가는 건데 그런 측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여기서 가볍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찍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반 의석이 지금 여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그러면 해가지고 본인들이 과반을 넘는 세력을 확보했느냐 그런 노력은 한 거는 또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 사실 이 논의 과정에서 4+1 공조도 민주당이 지켰고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합의안 자체도 민주당안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득을 본 건 민주당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안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보를 줄이는 과정에서 양보를 줄였을 뿐이지 예. 그러면은 이 제도가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약간씩은 손해를 보는 제도라는 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고대의 이야기인데 아주 막강한 피로스라는 왕이 로마를 계속 침략하면서 소위 전투에서 계속 이깁니다. 결국은 뭐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뭐 상처뿐인 영광 어쩌고 이런 말도 하지만 아마 민주당 뭐 작은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견제 세력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 민주당의 저렇게 막가는 모습에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저는 피로스의 승리, 민주당의 지금 승리가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듣고 오시죠.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에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인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 진행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동안 자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보여준 행태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합리적인 의사 진행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국회의장께 자유한국당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치졸한 인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문희상 의장에 대한 좀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는 이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선거법이 상정되기까지 과정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민주적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선출된 권력에게 일단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국민을 믿고 다음 총선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려서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취득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민주적 거래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미국에는 이제 스테이트맨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맨. 그러니까 좋은 선례와 귀감이 되는 정치인들을 쌓아간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맨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좋은 선례가 아닌 거는 맞아요. 이런 지금 것들이 민주적 거래라는 방식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측면을 볼 때 그러면 공수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비난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그때 가가지고 또 비난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여야는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국민들의 패배감으로 실망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그 진보 진영답게 좀 약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도 좀 가지고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또 반면에 동시에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안을 가져다가 거래를 붙이는 거거든요, 정치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가져다가 거래를 붙여보거나 또 이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던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가 열린다면 다음 때는 좀 여당도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집권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 그냥 소위 말해서 생각이 좀 같은 이념적 다른 정당들, 미니 정당들 끌어모으니 과반이 넘는다. 밀어붙이자. 그래서 지난 4월 패스트 트랙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 내일까지 하고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지금도 있습니다. 화면에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모레 되면 또 이제 선거법을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거. 한국당 주장 하나도 반영 안 됐고요. 민주당이 원래 낸 안보다 더 독소조항이 많은 안이 공수처 신설 법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원내에서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시청자들 들으셨을 텐데 매우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무책임하다. 한국당 출신 의장들 과거에 문희상 의장보다 더했다?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정의아 의장, 강창희 의장, 김영호 의장. 그때요 제가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그들 새누리당 의원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너무 생각을 해서 야당과 합의 안 하면 국회 열지 않겠다, 본회의 열지 않겠다 수없이 해서 새누리당 쪽에서 불만이 나왔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고맙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문희상 의장 저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봤는데 본인이 의회 민주주의자 그동안 자처해왔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상당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셔서 첫째, 둘째, 셋째도 협치라고 했어요. 예. 근데 패스트트랙의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예산안 날치기에 어제 상황, 문희상 의장 의회 민주주의자임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아들 물려주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민주당 총대를 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당적을 왜 이탈하게 합니까? 국회에서 회의 진행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당 출신 의장들은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희상 의장 아예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의장의 책무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당은 국회법을 더 강화를 하더라도 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당연히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일 수도 있고 관례도 있고 네. 그거 안 했죠. 한국당이 수정안 냈는데 제안 설명도 못하게 하고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예산안을 처리를 먼저 하고 나니까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사상 초유의 사태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부수법안 쭉 처리한 다음에 선거법 올리도록 했는데 부수법안 2개 처리한 다음에 선거법 기습 상정했어요.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거가 먼저구나, 의석이 먼저구나, 예산과 민생은 뒷전이구나.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 그런 행동을 어제 스스로 입증해 보인 거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당이 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 여당만의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금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였냐면 어떠한 정책도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게 모든 걸 연계 전략을 써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거에서 진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하는 거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돼도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좀 이해해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겠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발짝도 하나의 주장을 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회를 하려고 그러면 우회를 막는 더 다른 연계 전략을 강한 연계 전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재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를 자유한국당도 좀 저는 깊이 좀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강하게 투쟁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니 지난 정기국회 막바지에 많은 법안들 처리했지 않습니까? 쟁점 법안으로 예. 쟁점이 없는 법안들 한국당이 적극 협조해서 처리를 했어요. 물론 20대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오로지 한국당만의 책임은 아닐 거고 국회 운영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이 더 큰데 민주당은 협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법안은 또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유치원 3법을 국회 패스트 트랙에 태웠을 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았습니까? 그거는 5분의 3 요건을 충족하고 태우니까 한국당은 반대하더라도 그걸 물리적으로 막지를 않았어요. 근데 선거법안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니까 막는 거 아닙니까? 왜? 내년 총선과 관련된 건데 게임의 규칙인데 그거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태우려고 하니까 강력히 저항한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권 여당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양비론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과 관계된 민생 법안들을 다 연계시키니까 국민들 지지가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 연계를 합니까? 연계하지 않고 다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양비론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데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국회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특이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맞불 토론 형식인데요. 민주당 쪽의 첫 번째 주자로 김종민 의원이 나섰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 최소 개혁안에 이르게 된 그 이유, 그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최소 개혁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두루두루 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냥 무제한 토론이,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 토론이라고 하는 규정은 아니고 그냥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발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맞불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 자체 이게 좀 일단 이례적인 거죠.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김종민 의원이 한 것까지는 저는 뭐 너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이거를 중심에서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이 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이 안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래 필리버스터를 하고 밤을 새우고 나서 인터뷰까지 했다는 거는 하셨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좀 약간 절실한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2016년에 테러 방지 법안과 관련해서 그때 민주당, 정의당 다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의 원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이 자기들의 법안을 관철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소수당이 어찌됐든 하나의 큰 저항 수단으로 최대한 그 법안의 문제점을 의사를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테러 방지 법안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 충분히 했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필리버스터에 끼었습니까? 안 끼었죠. 왜? 반대 의사를 충분히 표출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금도입니다. 충분히 들어가서 테러 방지 법안이 왜 필요한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 정당에 대한 A상 안 하는 거죠. 그게 금도라는 거죠. 금도. 그런데 좋습니다. 김정민 의원 정도 나와서
이 법안이 왜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지 국민께 꼭 알리고 싶다. 그러니 필리버스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소위 말해서 핵심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한 분 정도 나와서 하는 건 좋은데요. 네. 한국당 의원 나오면 또 민주당 의원이 나오고 이거 있죠.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소수 정당을 위한 권리인데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방해를 하고 있는 사실 매우 유치하다. 또 어떤 면에서 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보고 치졸하다. 문희상 의장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저 행태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를 밟고 가라 하는 게 한국당 입장이었는데 그걸 밟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더 해서 사람을 약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 이런 행태가 진정한 여당의 행태인가. 그러니까 마음밭에 바늘 하나 꽂을 정도 없는 그런 옹졸한 행태를 여당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그거 보고 계십니다. 예의상 금도라는 지적. 네, 어떻게 좀 저는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과거에 아까 좀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의사진행 방해예요. 예, 그렇죠. 그 외국에서는 이게 그 어떤 그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의사를 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진행 방해가 목적이면 뭐겠어요? 내용은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오히려 내용에 주목해 줄 수도 더 있어요. 관심을 갖는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찬반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예. 총선에서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 다른 시각을 저는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게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인데 기한이 임시국회 회기가 짧게 정해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기도 이것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 잘 하셨어요.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 지금 나쁜 선례를 민주당이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쪼개기 국회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국회법에 보면요. 임시회 2사 6월은 딱 30일로 못 받고 나머지 임시회는 30일 이내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동안에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협의해서 회기를 정하는데 그 국회법 정신에 맞게 대체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3일짜리 국회를 계속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국회 열어서 끝내고요. 바로 26일부터 국회를 3일짜리 또 열어서 끝내고 그다음에 또 3일짜리 열고 그다음에 한국당이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거 가지고 필리버스터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 또 쪼개기 국회 또 열어야 돼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런 선례를 만들고 있어요. 문희상 의장 예산부수법안 당연히 먼저 처리해야죠. 세입이 확정이 돼야 세출이 되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데 완전히 순서 바꿔서 반대로 하고 지금 처리된 예산은 불법 상태인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거 오래 지나면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보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또 바꿔요. 이게 나쁜 선례 아닙니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되는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과거에 새누리당 소속 강창희 의장 그거 허용했어요. 근데 이분은 문희상 의장은 허용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계속 방망이를 아주 마음대로 두드리시니 이게 아주 나쁜 선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원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우리 20대 국회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지만 물론 한국당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게 대해서 이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십시오. 예. 지금 좀 하나 좀 팩트를 예. 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그 강창희 의장님이 그 허용했다는 거는 일반 토론이었고요. 무제한 토론이 아니었다라는 거. 예,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회기 결정에 대해서 그때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 회기 결정을 하는데 지금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이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반 필리버스터 토론이면은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요. 국회법을 찬반 보세요. 토론은 잠깐만요. 된다고. 예.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돼 있는 게 다 명백히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토론이 되는 안건은
아니 토론이 되는데 왜 무제한 토론이 안 됩니까? 토론이 되는 안건은 전부 무제한 토론이 되는 거예요. 국회법 해설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그걸 묵살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장의 횡포예요. 그래서 근데, 예,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 게 해석의 문제가 예. 아니라 명백해요. 무제한 토론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효성이 다음 회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회기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에서 이게 그러면은 무제한 토론의 그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안건이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제가 볼 때는 미비의 그 영역에서 지금 해석이 엇갈리는 거라고 해석이 저는 오히려 어쩌다. 보고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예,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 의장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그 정의화 의장님 때 예. 이미 자유한국당의 그 선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팩트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게 좋은 선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좋은 선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쪼개기 국회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26일 임시 국회가 소집이 되면 표결이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충돌이 발생하실 것인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충돌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법이 통과된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쪼개기를 한 3차례 정도는 해야 이게 완료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네. 양쪽 다 좀 그 성인답게 이성적으로 마주 앉아서 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예. 좀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요 저는요 20대 국회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20대 국회가 말하는 민생은요 무상한 것 같아요. 민생 무상 20대 국회. 제가 어제 국회 현장에 있었지만 이 말씀 드릴게요. 그 소위 그저께까지도 250대 50 아니었어요. 소위 4+1에서. 예. 그러다 어제 갑자기 이제 253대 47로 그러니까 호남 의석 최대한 살리자고 한 거 아닙니까? 250대 50 했을 때는 호남 의석을 살리려고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그게 이제 꼼수란 지적으로 다 나왔고 국회법 위반이란 지적까지 받게 됐지만 지금 현행 선거법에 소위 말해서 선거구 핵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에 인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원래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호남의 의석을 살리려다 보니 선거일 전 3년치 인구의 평균을 하자. 근데 이게 국회법 위반이다 지적 나오니 결국은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수처 이미 더 보다 계약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좀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오후에. 예. 그 상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 다른 정당들하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의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래서 어제 국회가 이렇게 열린 거고요. 네. 한국당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예. 한국당과 그다지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밑에서는 물론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이야기 있죠. 특히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써서도 준 게 있어요. 그 내용 보면요. 지금 아마 이제 공수처 법안이 나오겠지만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이중 플레이 했고 전혀 기본적으로 제1야당을 소위 말해서 교섭단체의 가장 핵심인 제1야당을 소위 말해서 파트너로 대접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협상을 이렇게 물밑에서 이야기를 오갔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 다 아니다. 소위 정의당, 민평당, 대한신당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언론적으로 뭐 파트너 간에 서로 협상을 해서 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거는요. 현실 세계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군소 정당하고는 지금 꼼수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뜯어보면은 조금씩 이해관계를 양보한 거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정책이나 절대적인 제도라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으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보면서 조금씩 양보해 가는 것이죠. 근데 왜 다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조금씩 양보하고 반발도 했다가 밀고 땡기고 했다가 이렇게 합의를 향해서 가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은 그 안에 못 들어오냔 말이에요. 예. 네. 이미 이야기했지만 연동형을 하려면 개헌론이 같이 하자.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민주당 보고 비례 없애라면 안 없앤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조금 협상 더 안 한국당이 하겠다는 양보를 안 했다 이 부분을 아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권력 구조를 그 논의를 하겠다는 그 입장을 전혀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저희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쪼개기 국회로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알려져 있던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뜻이 같지 않다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예. 지금 뭐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비례한국당을 실제로 뭐 접촉을 해보겠다 뭐 이런 좀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국당의 투쟁을 좀 이어나갈지 아니면 좀 다른 국면으로 찾아볼지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투쟁 일변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일단은 바람이죠. 바람, 예. 저의 바람인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홀로이 강경 일변도로만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4+1의 공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뭔가는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아예 추진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1야당도 좀 더 그 전략적인 안을 많이 카드를 가지고 그 어쨌든 여당과 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4+1 공조요. 아마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을 맹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세력, 소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권파 세력. 민주당이 저 준연동형 저거를 처리한 다음에 비례민주당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완전히 연동형에 그동안 말한 걸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의당 등등이 아이고 잘 만듭니다. 가만 그렇게 말하겠어요? 비판할 거다. 엄청 예. 맹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당이 저 김재원 의장 이야기했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하지 말라.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준연동형 이렇게 만든다면 의석을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등등이 왜 그렇게 난리를 부렸습니까? 석표율을 넣느니 빼느니 하고 결국은 의석수를 253대 47로 만들고 연동형 캡 씌우는 거 어떻게 왜 그런 겁니까? 예. 서로 의석을 한두 석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은 반대하는 저 제도를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약에 이제 관철이 됐다. 아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겠지만 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전략 전술을 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든다.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님하고 전직 중진 의원님하고 또 몇 분의 기자하고 저녁을 잠시 먹은 적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비례한국당 신의 한 수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동요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에서 동요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석패율은 절대 못 받겠다 한 겁니다. 석패율까지 받으면 민주당은 포 떼고 차 떼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석패율 안 된다고 해서 작은 정당들이 양보한 건데 그게 비례한국당 카드가 아주 먹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민주당 만들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면 그럼 민주당은 완전히 명분도 잃고 나중에 실은 좀 챙길지 몰라도 그거 하려다가 실리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코미디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한국당은 그동안 저항을 했기 때문에 비례한국당 만들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의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런 고육지책을 쓰는구나. 그런데 민주당이 저거 만든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는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게 맞아요. 두 가지만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게 확정적인 거라는 건 전 못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 30석 캡을 씌우면서 나머지 17석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 소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상해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